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이라는 종목에 집중을 했고요. 또 키움증권에서는 방산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본업의 회복은 이 반가 운하라는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주인공,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흐름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함께 보시죠. 네, 현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흥국증권에서는 나온 리포트가 주가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히 함께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다는 전망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나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지금은 잘 갈 수 있지만 언제든지 확산세가 줄어들면 가라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고 나니 더욱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올해 수익성이 낮은 진단키트 매출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니까 그 성장성에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흥국증권에서는 이 목표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액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방어주를 봤고요. 바이오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어주의 또 다른 대표적인 업종 음식료 보겠는데요. CJ 제일제당입니다. 장중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한 줄기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함께 보겠는데요. 우선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 가격을 가격 전가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특히 음식료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격 민감도가 낮은 필수재여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품 가격 전가를 통해서만 얼마든지 또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우리 밥심 없이는 못 살잖아요. CJ 제일제당 목표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3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하면서 3%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단거리 경주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마라톤까지 뛰면서 버티라고 하니 힘드시죠? 왜 목표가를 하향했어야 했는지 봤는데요. 아무래도 BTS 단체 활동 중단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묵묵히 지켜주는 이 팬덤 때문입니다. 매수는 그래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8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는 소장님이 돈줄 내주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던 종목들 봤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는지, 우리가 믿어도 괜찮은지 조심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하이브도 보고 CJ 제일제당도 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소장님과 함께 좀 뜯어볼 리포트 첫 번째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정말 재료 부자였거든요. 그렇죠. 연초 시장 하락을 버텼던, 오히려 그렇죠. 아웃퍼폼했던 방산주였는데 최근에는 좀 재료가 많이 소멸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재료가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연초부터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간간히 말씀드렸고 한국항공우주도 맞아요.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게 해와서 지금 끌고 왔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뭐 시장이 무너진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초만 하더라도 시장을 방어했었던 대표적인 업종의 대표 주자였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재료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리포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했는데 두 가지 재료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만 흔히 아는 두 가지 재료 중에 첫 번째는 누리호 발사.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누리호 발사에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리호가 이제 발사해서 위성을 쌓아 올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택배 역할도 했어요.
그 위성 그 작은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킨 거지. 이게 네. 왜 그게 굉장히 저도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네모난 박스에서 위성에서 소형 위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서 소형 위성 이렇게 툭툭 던져져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이 위성이 엔진 추진해서 가다가 던지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구상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무중력이잖아요. 거기서 이걸 딱 던졌을 때 이 무게는 감소하고 여기서 나가는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고 있다? 여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공했다라는 거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달 궤도 위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는 성과는 그러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위성을 발사할 텐데 인접 국가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성을 발사하게 되는 하나의 트리거.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위성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발사를 하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발사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발족이 됐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벤트는 끝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아직까지는 너무 멀리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산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노르웨이라든지 몇 군데 이제 방산 수출을 했죠. 호주라든지 이런 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도 왔다 갔고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하고 우리나라 무기를 가져가겠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거듭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게 뚝 끊겼어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뭐 논의 중에 있다라고 우리는 미뤄 짐작을 하겠죠. 이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논의하겠다가 아니라 논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지금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 수출에 대한 것들이 또 딱 끊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료가 공백기에 있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진짜 언제 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뜬구름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수출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무기 수출은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무기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의 민간 기업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재료 공백기에 있는 것을 인정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아쉬워요.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 공백기다라고 네. 평가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번 리포트를 보니까 좀 눈에 띄었던 게요.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방산주들이 경기 후퇴에도 그 경기 후퇴 국면에도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방산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경기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다 급격스럽게 경기가 하방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눈에 띄는 게 뭐죠? 의약품도 눈에 띄잖아요. 따박따박 약을 먹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어떤 지금 지정적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아직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랑 상관없죠. 네. 무조건 무기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실적으로 매출이 찍혔잖아요. 매출이 찍히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경기가 하방일 때는 이게 드러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찍혀서 경기 방어를 하지만 이건 재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방어하되 아직까지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좀 제약과는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기가 좀 후퇴하거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지갑을 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 방산업체들은 소비자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던가 정부라던가 그렇죠. 네. 기업이다 보니까 네. B2B 쪽이 많다 보니까 좀 버틸 수가 있고 또 국방비는 예산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장기 계획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국방 장기 계획을 해서 뭐 비행기를 만들어낸다라든지 아니면 무기를 도입해 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조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는 그렇게 특별하게 상관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이요, 큐브 위성 이야기도 하시면서 네. 방산주 관심이 많으세요. 네.
이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봐야 되는 리포트를 통해서 또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쪽 건 한쪽으로 좀 밀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다시 이 종목을 끄집어내야지.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조금 갖고 지금 그러면 떨어질 때 사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단거리는 아니다. 제가 이제 올 초에는 강력 매수를 얘기했다가 한국항공주 꺾일 때부터 매도 사인을 보내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안 하는 게 일단 이걸 한쪽으로 밀어두고 언제든지 이거는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여기서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키움증권의 리포트 방산과 B2B의 방어적 매력이란 리포트는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뒤에 가서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한 5%대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수주 모멘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가 약간 좀 세모 정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업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자신 있게 업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료 끝난 거 아니고요. 재료 공백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서 공략을 해보셔야겠네요. 이 리포트 믿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GS 리테일을 볼게요.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됐는데 다시 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막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리오프닝이 돼도 골목 상권이 아직까지 침체일 것 같은데 그럼 GS 리테일의 경우에도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못 간 걸까요? GS 리테일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느냐라는 논쟁부터 리포트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제가 항상 매일 먹는 바나나 우유를 파는 편의점이냐, 편의점. 아니면 지금 이제 GS 리테일이 회사를 변하기 위해서 GS 홈쇼핑과 합병한 이후에 다양한 모멘텀들을 또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GF 리테일은 한때 주가가 좀 올라긴 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주구장창 흘러내렸죠. 그렇네요. 그렇죠. 똑같은 편의점인데 저는 GS도 가고 BGF도 가고 여러 군데 우리가 이제 솔직히 편의점 그 이름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까운데 그쵸. 가까운데 가는 거죠. 가까운데 가는 편의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루 이용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고루 이용하는데 BGF 리테일은 올라가는데 GS 리테일은 주기장 떨어졌다라는 점에 이제 트리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골목 상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골목 상권, 골목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한 데도 유지하는데 이제 골목 상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리오프닝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휴양지라든지 대형 점포, 우리가 이제 놀러 가서 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비유를 드리는 게 있어요. 정현 아나운서가 일단은 지금 숙소에서 뭘 사기 위해서 가면 꼭 필요한 걸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러다 어쩌다 한두 개 좀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꼭 필요한 것만 사갖고 오잖아요. 근데 친구분들이랑 지금 딱 이번 주말에 놀러 간다. 그러다 중간에 휴게소에 편의점에 섰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되죠? 이게 쓸어 담는 거죠. 이게 그 기분을 좀 타더라고요. 신이 나면 다 쓸어담는 그렇죠. 쓸어 담죠. 더군다나 회비 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원래 이쪽에 리포트를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제가 전에 리포트를 봤을 때 그게 매출이 어마어마 크다라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편의점, 시청점이라든지 잠실 야구장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과소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잖아. 그것 네. 때문에 매출이 어떤 트리거가 돼야 되는데 골목에서 따박따박 파는 거는 그냥 깔고 가는 거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 이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플러스 알파 과소비는 약간 소비자들의 심리와 연관된 거니까. 열린 거 있으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네. 지금 다시 좀 험해졌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라면 올 여름 성수기 때 대박을 한번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피해를 본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금 또 한 가지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최저임금 거의 10,000원 선까지 올라왔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물류비.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편의점주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 각 물류단지에서 각 새벽마다 여러분들 보시면 물류차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GS 리테일이 떠나야 되죠. 근데 그 기름값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GS 리테일이 현재 지금 물가 상승 압박을 제대로 받고 있다. 제대로 받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하면 얻어맞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업의 회복은 반가운데 본업이 회복한 만큼 비용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 편의점 부분에서는 딱히 기대할 게 없어 보이고요. 그럼 시선을 돌려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합병 이슈가 네. 있었잖아요. 경제 규모, 이 경제 효과, 규모의 경제 효과는 언제쯤 그럼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GS 같은 경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GS 홈쇼핑하고 이제 온오프라인을 다 하려고 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GS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올
온라인에서 좀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새벽 배송이 되지만 지금 당장 갖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갖고 와. 이것도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온라인에서 매출 효과가 잘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온라인 쪽에서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지금 절대 강자가 있잖아요. 쿠팡. 그다음에 뭐죠? 그 네이버 쇼핑.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쪽들은 이걸 따라잡기 위한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이론가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불과 한 3, 4년 전에 내세웠던 온오프라인을 갖고 있으면 둘 다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그 이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다 철수시켰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어떤 뭐 광고 효과 외에는 오프라인에 어떤 것들이 없다. 이마트 같은 경우 우리가 쓱닷컴하고 더불어서 이마트에 수많은 물류단지, 수많은 그거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됐죠. 결국 GS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획기적이었죠. 우리가 오프라인이었다가 온라인 시대로 넘어왔는데 온오프를 다 해? 이건 정말 드라마틱하다라고 봤는데 그 이론이 우리 현실과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급해도 뭐 지금 급하면 편의점 가서 찾아올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걸 딱 누르고 나면 휴대폰에서 딱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내 집 앞에 와 있겠지라고 하지 굳이 가서 찾아오는 귀찮음을 하려고 안 하는 게 우리 인간 행동 패턴이잖아요. 특히 정현 아나운서 같이. 네. 그렇죠? 인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합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포지셔닝이다. 그러니까 지금 GS 리테일을 보면 홈쇼핑이야? 온라인이야? 오프라인이야? 뭐야? 근데 사업은 다 해. 그럼 뭘로 어디서 수익이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업도 그렇고 뭐 다른 뭐 규모의 경제 이 부분에서도 썩 그닥이라면은 지금 이 주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때요? 글쎄요. 뭐 이 리포트에서는 나름대로 뭐 앞으로 물론 이제 요게 나오기 이 리포트가 이제 써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코로나 확진되기 전에 이제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 부분의 매출에 기대감을 이제 토로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 그거는 논외로 치자고요. 근데 이제 이 리포트는 제 느낌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 논리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이제 기업은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GS 관련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떻게 지금 여기서 추가로 더 돈을 쓰겠느냐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 조심하자라는 리포트입니까? 마지막으로 좀 총평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뭐 약간의 우리가 현실과 그다음에 좀 기대감이 조금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조금 뒤처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과연 GS 리테일이 어디서 이익을 창출할 것이냐, 홈쇼핑이냐, 편의점이냐, 아니면 다른 B2B냐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리포트상에 거론된 사업부에서는 아직까지 희망이 좀 안 보인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의 모멘텀은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다.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석 수장과의 돈줄 내는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